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아주 흥미로운 문헌을 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통 권력이라고 하면 높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휘두르는 힘이나 정치적인 지위 같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진짜 권력은 인간이 아니라 사물에서 나온다는 약간은 발칙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사물이 권력을 가진다니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죠.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17세기 과학혁명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고전적인 명언 하나로 시선을 고정시키며 출발해 보겠습니다. 과학혁명기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남긴 유명한 말, 아는 것이 힘이다. 정확히는 지식과 권력은 하나다. 학창 시절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훅 던집니다. 과연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진짜 힘이자 권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가 막힌 천재적인 아이디어라도 뇌 속에만 갇혀 있다면 세상을 움직일 순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추상적인 지식이 인간의 머릿속을 빠져나와서 세상을 진짜로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이 되려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문헌이 짚어주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식은요, 인간의 뇌를 벗어나서 널리 이동하기 쉽고 또 복제하기도 쉬운 물리적 인공물의 형태로 딱 변신할 때만 비로소 강력한 권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표, 설계도, 샘플, 아니면 표준화된 매뉴얼 같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엔 그냥 흔한 종이 쪼가리나 물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들이 지식을 표준화하고 저 멀리까지 실어 나르는 겁니다. 똑같은 매뉴얼로 교육을 받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지식의 네트워크가 공유되겠죠? 한마디로 지식이 권력이 되려면 반드시 이런 물리적인 사물이라는 말에 올라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사례를 보면 정말 확 와닿습니다. 물리적 인공물이 그저 추상적인 생각보다 얼마나 더 끈질기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예시거든요. 사실 뉴턴은 평생 동안 자신이 발견한 보편 중력이 가진 종교적인 의미가 뭔지 엄청나게 깊게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상적인 고민들 불과 두세 대도 못 가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혀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뉴턴 역학의 원리를 써서 대포알이 어디로 날아갈지 계산해 놓은 물리적인 표와 그래프는 어땠을까요? 이건 무려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실제 전쟁터에서 쓰이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인간의 사상보다 저 사소해 보이는 표 한 장이 훨씬 더 무섭고 질긴 생명력을 가졌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물이 권력을 갖는다는 스캔들 같은 아이디어를 설명해줄 첫 번째 핵심 주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줄여서 ANT라고 불리는 틀입니다. 이 이론의 주장 정말 파격적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그래프나 설계도, 심지어는 기계나 병견 같은 비인간들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능동적인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칭적으로 말이죠. 아니, 기계나 세균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사실 사람 자체의 능력치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승패를 가르는 엄청난 차이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비인간 사물들과 끈끈한 동맹을 맺었느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라도 당장 정밀한 부품 하나가 없다면 혁신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인간과 이런 사물들은 대체 어떻게 엮이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테크노사이언스, 즉 과학기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테크노사이언스는 자연 상태에 널려있는 예측 불가능한 비인간들을 우리의 입맛과 목적에 맞게 변형하고 길들이는 활동입니다. 증기기관을 예로 들면 그 원리를 꿰뚫고 있는 엔지니어의 지식이 아주 정밀하게 쇠를 깎아내는 장인의 선반 기계와 완벽하게 만나는 그 순간 비로소 세상을 뒤집어 놓은 증기기관 실린더가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결국 진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자란 다름 아닌 이 다양한 비인간들을 아주 능숙하게 길들여서 든든한 자기 편으로 만든 사람을 뜻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비인간의 이 막강한 동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어지는지 번역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헌에서는 동맹을 맺는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게 뚝딱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늘 불확실성이 가득한 아주 고된 작업이죠. 먼저 내가 동원할 비인간 행위자가 뭔지 정확히 찾아내고 앞서 말씀드린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그 녀석을 철저히 길들여야 합니다. 이 길들이기 단계가 가장 어렵고 눈물 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어떻게든 길들여서 성공적으로 끈끈한 동맹을 맺고 그 연결망을 남들보다 더 크고 더 길게 쭉쭉 뻗어나가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권력의 진짜 속성을 파악하려면 바로 이 번역계 단계를 꼼꼼히 뜯어봐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언어적 뉘앙스 하나만 딱 잡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라고 하면 컴퓨터 선으로 연결된 멈춰있는 물리적인 그물망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국내로 이 이론이 번역될 때 약간의 오해가 생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그런 죽어있는 망이 아닙니다. 여러 행위자들이 이리저리 부딪히고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이고 폴떡폴떡 뛰는 연합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라 살아서 계속 변동하는 동맹관계 자체를 뜻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이 파격적인 이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과학기술학, 즉 STS 학계에서 벌어졌던 거대한 논쟁과 충돌에 대해 객관적으로 짚어볼게요. 이런 기상천외한 주장이 학계에 딱 던져졌을 때 정말 엄청난 학문적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프랑스와 영국의 학자들이 과학기술 사례를 파고들면서 슬슬 씨앗을 뿌리더니 80년대 초반에 라투르, 칼롱, 로 같은 학자들이 ANT라는 이름으로 이론을 정립해버립니다. 이분들 멈추지 않았어요. 온갖 심포지엄을 열고 폭발적으로 책을 쏟아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렬하게 각인시켰죠. 결국 9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의료, IT, 심지어 경영학까지 우리가 세상을 분석하는 거의 모든 분야로 무섭게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당시 STS 학계를 꽉 잡고 있던 주류 세력은 사회 구성주의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철저히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타협으로 만들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ANT 학자들이 나타나서 기계나 병균도 인간과 같은 행위자다라고 외친 겁니다. 사회 구성주의자들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큰 눈의 가시였겠어요. 게다가 ANT는 영미권 학계에선 너무 낯선 복잡한 프랑스 철학과 기호학까지 끌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참 재미있게도 이 거센 비판과 치열한 논쟁을 정면으로 겪으면서 ANT는 자신들의 논리를 훨씬 더 예리하고 정교하게 다듬어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파트입니다. 과거 학계의 논쟁을 넘어 이 역사적인 이론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사회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만 떠올려봐도 이 이론이 왜 필요한지 딱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랑 문과로 완전히 분리해버리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뼈 때리게 대단히 위험한 외놈박이 교육이라고 꼬집습니다. 이과생들은 첨단 과학기술 자체는 파고들지만 정작 그 기술이 적용될 사회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아버려요. 반대로 문과생들은 사회 현상은 분석한다면서 현대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심장인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배제해버립니다. 서로 한쪽 눈을 가린 채 반쪽짜리 시각만 갖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지독한 분리주의가 낳은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보실까요? 과학과 사회를 잇는 다리가 끊어지니까 과학자들은 대중이 우리의 훌륭한 성과를 몰라준다며 억울해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지나친 기술 낙관주의에 빠져서 사회적 부작용을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하죠. 반면에 과학을 모르는 인문학자들이나 평범한 대중들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낯선 기술의 위험 앞에 그저 벌거벗은 채로 방치되고 맙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 전체의 취약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진짜 진가를 발휘합니다. ANT는 기계 같은 비인간과 인간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훌륭한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저 높게 솟아있는 이과와 문과의 장벽을 부수고 고립되어 있던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아주 강력한 소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차가운 기술 속에 숨겨진 사회적 의미를 읽어내고 반대로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든 기술의 권력을 파악해서 사회의 취약성을 줄여주는 열쇠가 되는 거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끝내고 싶네요. 우리는 보통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시죠. 업무에 확신을 주는 데이터가 가득 찬 엑셀표, 매일 밤낮으로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하다못해 오늘 아침 챙겨 먹은 작은 영양제 알약까지요. 자, 당신이 오늘 하루 누리고 있는 그 잘난 능력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진짜 온전한 당신의 것이고 또 얼마만큼이 지금 곁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수많은 비인간 사물들과 맺은 동맹 덕분일까요? 그 숨겨진 네트워크의 끈을 발견하는 순간 아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